네, 각 당의 현안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부 상황부터 좀 보면요.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의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단독으로 입후보했고요. 그리고 찬반 투표라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죠.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볼까요? 과거로의 퇴행이에요. 과거로의 퇴행. 이게 원내 총무관이라 원내 대표가 뭐냐면은 예전에 원내 총무는 당 대표나 총재가 임명했거든요. 내 말 따러, 내 말대로 해.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 의원 개개인들의 좀 자율성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의원들이 뽑아보자. 그래서 원내 대표가 된 거고 각 당의 원내 대표는 당 대표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근데 이렇게 당 대표가 지명하는 형식으로 뽑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자율성이 완벽하게 사라진 반민주적인 정당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김시호는 어떤 부분 짚으시겠어요? 근데 뭐 평가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단독 출마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주성과 다양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과거의 민주당이었으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인 비판들도 분명히 나올 법한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총선 이전과 이후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민주당의 다른 목소리를 내던 건강한 그런 정치적 상황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는 뭐 이건 부인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병민 전 최고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내부 비판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나왔을 때 찐명 나왔을 때 거기에 경쟁하는 모습이 찐명과 경쟁하는 모습이 돼서 다른 분들이 나간다고 기자들에게 나도 이름 올려줘라고 했다가 나 빼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는 상당히 보기 안 좋죠.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더 못해서 관심이 거기로 가고 비판이 더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쪽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민주당에게 더 비판이 갈 수도 있어요. 이때 몸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저는 기업이나 정치권이나 어느 조직이든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도 진솔한 얘기를 친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신뢰받는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민주당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 문제 의식은 있나요? 있지요. 없지는 않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분이 다 지금 이번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뽑은 거를 제가 여기서 방어를 안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네, 고민이 됩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네. 민주당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입장들은 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됐느냐. 별로 이게 과연 민주정당에서 보기 좋은 모습이냐라는 비판에서는 다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좀 나와서 좀 뭐 찐명이든 찐명에 이제 대립이 되면 이제 비명으로 찍힐까봐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게 사실상 그런 마음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사에서 없는 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됐고 결국에는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뀔 것 같거든요. 도무지 이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응축된 힘으로 22대에는 조금 더 강력하고 선명하게 이 국정기조를 바꾸자라는 어떤 뜻에서 다들 좀 동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것이고요. 예. 좀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세 분의 비판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이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예 그 마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당원전에 가서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뒤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경쟁 후보들이 다 그냥 그만 출마하지 않겠다 포기하는 걸 보면 이게 말씀하는 뭐 총재로의 귀환이냐라는 것인데 그거는 전제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계속 연임할 때 총재로서의 귀환이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많은 의원들이 한번 해봐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한 8월까지 지금 임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손발 맞춰서 강력하게 해라. 그런 거라서 굳이 아직은 좀 지켜보고 나서 평가했으면 좋겠다. 박 의원의 단독 출마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찬반 투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까지만 공개가 됐는데 득표율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때요? 몰표가 나왔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사람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예. 알려고 하지 마라 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는데 네. 절대 말할 수 없다는데 예. 제가 그 뉘앙스를 보니까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분이 오면 의원들이 그래 그냥 상황 인식하고 그냥 뭐 전원 찬성으로 추대한다든지 뭐 압도적으로 찬성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할 텐데 그냥 발표하지 않겠다 하는 거 보면 상당 부분의 반대표도 존재했기 때문에 아 민주당이 아직은 살아있는 당이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찬대 새 원내대표가 수락 일성이 굉장히 강경 모드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할 거야라는 선전포고잖아요.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총선에서 뭐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의석을 밀어준 거는 맞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의회를 일방적으로 그냥 운영해. 힘자랑해. 그래도 우리가 용인해 줄게. 이거는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권 잘못 나가는 거를 의회에서 견제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한번 대화 타협 한번 조정해봐. 윤석열 정권 당신네들은 계속해서 독재 정권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견제 좀 해줘라고 의회에서 밀어준 건데 자기네들은 더 독재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2020년 총선 이후에 힘자랑했던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한다.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 이거 민주당 쉽지 않겠다라는 기시감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독재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책임 정치 구현하겠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우리의 권한을 갖고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왜 독재라고 하느냐. 똑같은 논리로 자기네들 옹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재라는 말에 제가 조금은 이 반론할 수밖에 없는 게 하셔야죠. 예, 책임 정치가 맞죠. 네. 근데 독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에 가깝게 욕을 먹는 이유는 일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일을 잘하면 그걸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하죠. 독재라고 말 안 해요. 일 못하면.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숙제는 그겁니다. 지금 장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독재라는 평가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출발은 일하면서 잘 싸우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부분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일을 못하고 말한 대로 힘자랑만 하면 독재라고 하지만 말한 대로 둘 다 잘하면 책임 정치라는 제가 거죠. 기시감이라고 했던 게 2020년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국회 운영을 해온 걸 봐보세요. 자기네들의 고집과 신념에 의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찬성했던 거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또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제 근데 보면 예. 박찬대 의원이 웅변하고는 최소한 3년 정도 다니신 듯하게 목소리가 굵직하고 크게 그리고 거기 그대로 나온 표현이 빡세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당연히 거대 야당이 됐으니 얘기는 좋은데 사실 180석을 넘어가면 200석이 안 되면 그 사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사위나 운영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그건 뭐 자유라고 봐요. 얻었으니까. 근데 200석이 안 되는 때는 예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소리만 크다 말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민심이 더 폭발하겠죠. 그걸 가지고 흐름을 타서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네. 뭐 2016년이 재현됐을 그런 시민들이 광장에 모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은 좀 너무 거칠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약간 전략적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 투표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연설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12분에 걸쳐서 발언이 이어졌는데 거기서 한 대목을 살펴보면요.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 그건 정말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세포동의안 가결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당론이라는 이유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 등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 의사, 다른 의견을 피력했고 나중에 아마 징계까지 받게 됐던 게 탈당의 이유가 됐겠죠. 그 뒤로 정책 행보가 조금 모호해지긴 했습니다만 당시 금태섭 의원의 탈당이 민주당에게 가져왔던 치명적인 영향은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원팀으로 가게 되면 법사위 운영이 할 것도 없이 뭐하러 가져갑니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강력한 국회의장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뭔가 다른 목소리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신 발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소신 의견을 해달라. 제2요건을 하게 되면 그 제2요구권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민주당과 손을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율 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 당은 똘똘 뭉쳐서 당론 배신하면 안 되는 거고 남의 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다른 표결을 하게 되면 그건 아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의로운 결정이고. 근데 저는 각 정당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총선 승리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께서 아까 장성철 선배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민심이 돌아서는 건 순식간입니다. 과연 그 절대적인 권한을 다 부여잡고 어떤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을지 그 유능함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영주 부대변님, 제가 당 운영과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전 부대변인. 전 부대변님, 그래서 제가 독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보통 당 지도부는요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의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당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당론 안 따를 거야? 당론 안 따르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협박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확실하게 정말 민주당을 숨막히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독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발언하시네요. 한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지금 말씀한 게 너무 많아서 첫 번째 말하면 저도 아쉬움이 남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그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굳이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당론을 거부하지 말아라라는 것과 그다음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계속 해달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는 정당 정치의 어떤 구성 요건과 그다음 국회의원으로서의 두 가지 신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 헌법기관으로 소신 있는 개혁적 발언을 하시는 게 맞다. 그걸 해달라. 하지만 정당 정치라는 건 팀플레이가 먼저다. 그러니까 팀플레이에 있어서는 좀 당론을 따라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너무 개인적인 헌법기관의 부분에 치우치는 것들도 좀 양보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거를 12분 동안 그 의원들을 앉혀놓고 하면 그 의원들이 과연 이거를 몰랐던 걸 알았네요라고 하겠습니까? 아는 거를 다시 듣잖아요. 그래서 훈시 형식의 어떤 대담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냥 이거는 좀 부드럽게 축하드린다. 그리고 각 개개인을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면 뭔가 힘을 응축돼야 된다. 이 정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해도 됐을 법한데 아까 김영훈 최고가 얘기했듯이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예전에 물론 사실상 당론은 아니었어요. 체포동의안은요. 그냥 개별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상 당론이라고 봤을 때 그 연상이 되니까 좋은 말씀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아쉬운 게 왜 전략을 다 공개적으로 다 공개를 해요. 패를 보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당내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언론도 보고 국민의힘도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볼 텐데 뭐 일하면서 싸우겠다, 법사위 운영에 갖고 오겠다, 뭘로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여당과 협치를 해서 잘 22대를 하지만 강력하고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22대 시작해서 슬슬슬 빼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하는 거 보면 김영민 최고처럼 이 승리했던 어떤 압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한 건 아니지만 자신감이 과했을 수도 있다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김병민 전 최고가 얘기했듯이 그 부분 정확한 것 같아요.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17표의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는 표가 필요하고 22대로 가면 8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명분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함께 합시다라고 민주당이 설득해야 되는데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는 똘똘 뭉칩시다. 논리가 안 맞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두 가지 얘기라고 서영주 전 부대변인이 얘기했지만 그냥 전체적인 맥락인 것 같아요. 개혁적인 목소리 내도 좋다. 버트 당론으로 결정되면 따라라. 방점 뒤에 찍혔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은연중에 내비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형식 자체도 상당히 굳이 그럴 것까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나저나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김동아 당선인이요.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 의혹이 지금 불거졌는데 물론 당선인은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기록까지 내가 다 공개하겠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냥 김동아 당선인 얘기만 듣고 사실이 아닌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MBN에 제보한 그분들과 연락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김동완 당선인도 불러서 당신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뭉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뭉길 수는 없죠. 없죠.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게 참 민주당의 이 소재들이 뭐 이거 방어하기도 그렇고 뭐 일당이니까. 레드팀이 오늘 되는 듯한 느낌인데 예. 김동완 서대문갑 당선인 같은 경우 이 학폭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게 제가 정치권에서 있는 시간 동안 국회의원이 직접 학폭에 연루된 건 못 본 것 같아요. 뭐 유명 연예인들 체육 스타는 뭐 학폭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될 분이 학폭에 직접적으로 연관됐다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뭉개서 갈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특히나 김동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지유가 있어요. 청년 정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젊은 청년들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폭 부분들을 깔끔하게 털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의 어떤 비전이나 방향 자체가 다 그냥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다. 그러니까 대표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클리어하게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 대응하는 방식의 아쉬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폭 논란이 MBN에서 이렇게 단독이 나왔을 때 틀리면 거기 동창이잖아요. 동문도 아니라 동창이면 같은 학교로 다녔던 애들일 텐데 그러면 수소문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소문하지 않고 어떤 대응 방식을 차라리 자기 편에 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반박 논리로 꺼내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생활기록부 생기부를 공개했단 말입니다. 근데 생기부는 동창들이 써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학폭의 근원지는 동창들인데 그 맞대응하는 것은 선생님이 써준 생기부를 하니 이게 대응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좀 처음부터 좀 첫 단추가 꼬였다. 그다음 두 번째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적거리면 저 같으면 변호사니까 허위사실적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걸어놓으면 더 이상 보도도 안 될 것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속에서 말하면 이슈화를 좀 덮어놓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가 변호사로서 법적인 어떤 본인한테 돌아올 어떤 부메랑을 걱정하나? 그럼 무고죄에 대한 어떤 여지가 있나? 예. 그럼 여지가 있다는 거는 이 사실관계가 아예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동완 당선인이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예. 명예훼손 걸어도 또 다 취재해요. 그럴까요? 다 걸려 있어 명예훼손. 그럼요. 예. 다 그래서 걸려 이제 있어. 우리 사회에서 학폭이라는 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뭔가 그냥 지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진 않도록 이건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지 뭔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국민의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